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정권 재창출 응답보다 오차 범위로 훌쩍 넘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판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가운데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선 오히려 계속 지지하겠다는 답변 비율이 직전 조사에서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소식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가운데 어디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이 아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36%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지난 1월 말 50%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4%,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 9%까지 합하면 이른바 투표 의향층은 90%를 넘었습니다.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7%에 그쳤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4%로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 15%를 크게 앞섰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별로 나눠 따져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도 불구하고 9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지지층은 8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은 74%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44%가 계속 지지 의사를 보이면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차례로 등장한 뒤 지지 강도가 19%포인트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진보당 순이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 이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조국혁신당은 올해 MBC 여론조사에서 가장 낮은 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4%,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감안해 시나리오별로 가상 대결도 펼쳐봤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를 가정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으로 한정해보면 이 후보 지지세는 5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 사이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없이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단일화 시나리오별 21대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을 치러봤습니다. 보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구도로 치러지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50%로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보수 진영이 한덕수 후보를 내세워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구도일 경우에 이재명 50%, 한덕수 32%, 이준석 6%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경우 격차는 김문수 21%포인트, 한덕수 18%포인트로 한 후보가 더 경쟁력을 보이는 듯 했지만 오차 범위 내여서 통계적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중도라고 말한 응답자들로 좁혀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호도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를 상대했을 때 각각 55%, 56%를 기록해 모두 과반이었습니다. 이재명,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등 모든 대선 주자들을 제시한 뒤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46%, 한덕수 19%,
김문수 12% 순이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이재명 후보라는 응답이 63%를 기록하면서 각각 15%와 10%를 기록한 한덕수, 김문수 등 범보수 후보들을 4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44%로 한덕수, 김문수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45%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국민 통합 20%, 양극화 등 불평등 해소 8%,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7%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의 경우 지지층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확인됩니다. 누구로 단일화해야 할지에 대해선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을 기록한 겁니다. 다만 두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하더라도 각 후보에 대한 지지 응답률은 엇비슷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가까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7%, 반대한다는 응답 32%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또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로 한정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92%, 7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누가 단일화 후보로 적합한지 질문도 전체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 답변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전체 응답자를 보면 김문수 36%, 한덕수 33%로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좁혔을 땐 한덕수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63%로 김문수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선 44%가 김문수를 단일 후보로 꼽아 한덕수 13%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중도 확장성이 낮은 후보를 상대하는 게 대선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론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없다는 응답이 56%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빅텐트 합류 대상인 후보 지지층별로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 지지층은 절반 넘게 빅텐트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선 10명 중 3명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파면당해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탈당을 요구하는 등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응답은 모두 합해 72%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비롯해 속도전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연휴 한가운데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들의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만약 응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은 물론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재판들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감 시한은 공직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0시. 이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사법부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
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재판은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재판이 싶습니다. 강행된다면 이 후보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정치 개입은 없을 거라고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 개입 조의되는 사퇴하라!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맞선 정치연대도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대법관 10명의 무더기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48시간 만에 5,300여 명이 민주당의 새로 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탄핵 등 초강경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휴가 끝나면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규탄 회견 등 여론전과 법원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29일 남은 대선 전에 최종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도 대선 전에 빠르게 나오고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마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법원 선고로 원내 제1당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 법원이 이러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이혜리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을 대선 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한 교수의 유튜브 발언 이후 확산됐습니다. 저는 큰 함정을 지금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이미 사건을 들여다본 뒤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대법원이 피고인의 재상고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상고 이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론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7일 만에 확정 판결을 내놓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상고 제기 기간 7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등 총 27일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법을 어기면서 판결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역시 피고인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서 제출의 기회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 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마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대법원이 전례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법률가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그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억측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결국 대법원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대선 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를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팀 이혜리 기자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7일 만에 확정 판결 할 수 있다는 주장, 현실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짚어봤는데 사실 12월 3일부터 설마 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건가요? 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검찰이 재상고를 하게 될 텐데요. 네. 검찰이 선고 즉시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 선고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유죄로 결론을 바꿔서 파기 재판을 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이 가능성 역시 극히 낮다고 입을 모읍니다. 법원 조직법에는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 무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무죄 증거가 제시된다면 또 그걸 따져볼 시간이 들죠. 결국 어느 쪽이든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혹시 모를 가능성에도 주목하게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선 서울고법의 재판 절차 진행, 이게 어떻게 될지, 또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 이게 관심인데 여기에 또 변수도 있잖아요. 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15일입니다. 피고인 소환장을 직접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일단 재판은 미뤄집니다. 네. 선거운동 때문에 이동이 잦은 이 후보가 직접 소환장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1차적인 변수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이 후보가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후보 측이 첫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 변경을 신청을 할 경우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저희가 오늘 취재한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된 뒤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일 변경을 받아들여줄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거든요. 네. 특히 그걸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의중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그렇죠.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고법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 이 가늠자같이 되겠네요. 자, 이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전례 없이 빨랐던 대법원 재판 속도에 대해 일부 설명을 내놓기도 했죠. 그중 눈에 띄었던 건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재검표 논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신속 재판 사례를 인용한 건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이 다른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론을 낸 대법관 10명 중 5명은 사건의 적시 처리를 강조하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 재판의 성공 사례로 25년 전 미국 사건을 꺼내들었습니다. 2000년 엘 고어와 조지 W 부시가 맞붙은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중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겁니다.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 대법원이 명한 재검표 결정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3, 4일 만에 중단시켜 혼란을 종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미국 사례는 이미 치러진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해 생긴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급한 결론이 중요한 반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곧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심리가 함께 요구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판결은 사법부가 직접 선거나 정치에 개입했다며 미국 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대선 승자가 누구일지는 몰라도 패자는 명확하다며 국민 신뢰가 훼손된 법관이 패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사법부가 대선 직전 유력 후보의 형사처벌 선고를 미룬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뉴욕주 맨해튼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사건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대선에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형사처벌이 돼도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례 역시 대한민국 상황과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역시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 대상도 아닌 미국 판결을 끌어왔다며 대법원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대선 후보 소식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친 오늘 불심과 동심을 겨냥한 공약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다시 지방행도 재개했는데 경기도 양평을 찾은 자리에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실정도 겨냥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이 열린 서울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친 5월 5일, 이 후보는 불교 신자들과 어린이, 학부모를 겨냥한 공약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는 정신 문화의 근간이라며
전통사찰 화재 대책 추진과 세계 문화유산인 연등회 전승관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현재 8살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살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접경지역과 강원도를 순회한 이 후보는 부처님 오신 날 일정을 마친 뒤 바로 대선 행보 두 번째 지방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목적지는 보수세가 강해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중원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내가 뭐 선물을 사줄 수는 없고 이게 선물이에요. 사진 찍자 사진.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 양평. 이 후보는 작심한 듯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공적 권한을 가지고 내 땅값 올리고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거 왜 중단을 시킵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또 이어 여주에선 마을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태양광 산업이나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심하게 탄압하는 바람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은 당 선관위에 맡기고 후보 본인은 민생과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뚜렷하게 역할을 나눈 모양새입니다.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내일과 모레 충청권 내륙 중소도시와 전북을 차례로 찾아 민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두 사람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대선 주자가 된 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오늘 만나자며 3번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하며 김 후보가 미지근한 반응이었다고 전했고 실제로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거냐는 성토가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 대권 구도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서울 조계사.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찾아온 데 이어 바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들어옵니다. 대선 주자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약 15분간 차를 마시며 환담했습니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처음 얼굴을 맞대고 조우한 겁니다. 두 후보는 나란히 봉축 법요식이 열리는 대웅전으로 향했는데 정당 순으로 자리가 배치돼 법요식에선 떨어져 앉았습니다. 한 후보는 만남을 제안했다고 공개했지만 김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덕수 후보님과 만날 생각은 있으실까요?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후보가 단일화를 서두르는 데 비해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일관하자 당내에선 왜 만남조차 주저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1분 1초가 아까운 골든타임이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사선 중진들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단일화하라고 공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감동의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 후보 측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를 지시했지만 인선 문제로 현재 구성이 보류됐다고 밝히면서 당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휴일 저녁인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일화를 둘러싼 혼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급히 국회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문영 기자, 연휴 중간에 이렇게 모인 걸 보면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 듯한데요. 의원총회는 시작을 했나요? 네, 당초 예정된 시간이 8시였는데 의원들이 휴일에 급하게 모이느라 시작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어젯밤부터 단일화 없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냐는 성토가 이어졌고 급기야 연휴 중간 의원총회가 소집된 건데요.
아직 본격적인 논의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성토부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현역 의원이 아니기도 하고 후보 측도 의총 참석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당 지도부가 김 후보 측에 선거 공보물 인쇄 등 실무 일정을 감안해서 단일화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 후보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알려져서 당내 긴장감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연휴 중간 의원총회까지 연 만큼 국민의힘은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김 후보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보 등록 마감을 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있지만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는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연휴인 오늘도 대선을 앞두고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지윤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윤수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다시 꺼낸 방검복.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방검복을 입었던 얘기는 전해드린 적이 있기도 한데 다시 입은 모양이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연일 이른바 험지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점퍼 안에 방검복이 포착됐습니다. 그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이재명 캠프는 습격을 모의한다는 제보가 접수돼서 접촉을 자제할 거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후보는 작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공격을 받았고 대표 시절에도 신변 위협 제보가 접수돼 방검복을 입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원 집행관이 찾아와 재판에 나오라고 소환장을 줘도 안 받으려는 꼼수라며 집행관은 사람을 안 해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공방과는 별개로 정치인을 노린 물리적인 폭력은 없어야겠죠.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부재중 전화 김문수. 누가 김문수 후보 전화를 안 받고 있나 봐요? 아마 핸드폰에 이런 문구가 남았을 것 같아서 제목으로 꼽아봤는데요. 과연 누가 전화를 안 받았는지 김문수 후보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님은 전화가 잘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경쟁자들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지만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잘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건데요. 탈락한 경쟁자들이 캠프에 합류하는 건 후유증 없이 진영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건데 일종의 잡음이 있던 셈입니다. 다만 본게임 대선을 앞두고 잡음은 금방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연락도 없이 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걸 두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가 다시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고요. 또 인생 3막을 구상하려 미국행을 결정한 홍준표 후보도 김 후보와 통화하면서 단일화를 서두르는 당 상황이 우려스럽다는데 공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출마하자마자 한덕수 순환사.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한 게 불과 3일 전인데 그 짧은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공개 일정마다 한 후보를 향한 거센 반발과 고성이 오간 건데요. 그 상황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정치인의 잘못으로 이것이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대권선언 당일에 쪽방촌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시민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데 정치권 원로만 만나고 공개 일정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건데요. 그나마 밖에 나가면 거센 반발이 이어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로서 비상계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또 독자 세력 없이 정치적 셈법의 결과물인 단일화에만 의존해 대선에 뛰어들었다는 태생적 한계가 단 며칠의 행보만으로 노출된 오늘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통일교 간부 부부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보강 수사를 마치면 이번에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선물로 보냈다는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4일 만인 지난 3일 건진법사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 씨가 김 여사에게 다이아 목걸이 등의 선물과 함께 통일교 측에 청탁을 전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 내 재정국장을 맡았던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 씨도 입건돼 출국 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개발 지원과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5가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을 들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며 윤 씨에게는 받은 목걸이와 가방은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인맥을 연결하는 대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을 대질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교 측은 교단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밝히면서 금품의 최종 목적지가 김 여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출석 조사와 관련해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점점 더 쉽게 만나기 어려워지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오늘은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전국의 사찰은 신도들로 붐볐는데요. 이재인 기자입니다. 곱게 매달린 오색연등 아래 두 손을 모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는 약 1만 명이 참석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등도 초청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찬란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전국 사찰의 신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연등을 달고 저마다의 소원을 빕니다. 가족들 건강하고요. 공부하는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올해 잘 무난히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린이날이기도 한 오늘 대공원은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접 북을 두드리고 악기도 연주해봅니다. 숲길을 산책하고 가족들이 모여 책을 읽으며 모처럼 도심 속 여유를 만끽합니다. 아이들은 물속을 첨벙거리며 이른 듯한 물놀이도 즐깁니다. 어린이날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아이랑 이렇게 놀러 나오니까 좋네요. 저도 매일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 많은 꿈나무 어린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밝은 것 같고 좋습니다. 무대에 하얀 비둘기가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롱이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술쇼 객석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온 어린이들로 꽉 찼습니다. 직접 모래 속을 뒤져보고 줄을 당겨보고 발을 동동 굴러가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어린이들 표정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광 마술쇼도 보고 여러 가지 망원경 만들기 행사도 하려고. 마술쇼도 보고 과학관에서 좋아요. 황금 연휴로 이어진 어린이날, 전국 곳곳에서 체험 행사가 이어지면서 풍성한 봄날을 선물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인 오늘 한 리조트에서 미성년자 5명을 포함한 투숙객들이 가스 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일부 객실에서 인체 허용 농도를 훌쩍 넘는 일산화탄소가 확인됐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군의 한 리조트에 구급차와 소방대원들이 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오전 7시쯤 이 리조트의 일부 투숙객들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직은 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어지럽고요. 병원에서는 뭐라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일단 안정을 취해야 돼요. 소방당국은 투숙객 69명 가운데 14명이 가스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놀러온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5명도 포함됐습니다. 화장실 가려다가 벽에 머리를 박아가지고 살짝 정신이 없어가지고 넘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안 움직이니까 잘 힘이 없어가지고. 당시 투숙객들은 자던 중 몸이 뜨거워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리조트의 일부 객실 내 대기에서 유독성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일산화탄소 노출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객실 일부에서는 인체 허용 농도의 8배에 달하는 400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연막탄을 이제 배기통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가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연막탄에 이제 연기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빠져나오는 삐져나오는 구멍이 있는 점인데. 경찰과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보일러에 산소가 부족해 불완전 연소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연일 관세를 강조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번엔 영화에까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로 미국 영화 산업이 죽어가고 있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논리인데요. 당장 한국 영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에도 불만을 제기했던 터라 우려는 남습니다. 뉴욕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영화로 전장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며 해외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할리우드가 황폐화되고 있고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Other nations have been stealing the movies, the movie making capabilities from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 정부는 영화에 큰 돈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영화 제작 지원 제도를 문제 삼는 겁니다. 앞서 5년 전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By the way, how bad were the Academy Awards this year? Did you see it? And the winner is a movie from South Korea. What the hell was that all about? 한국 영화의 미국 수출액은 연 59억 원뿐, 당장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등으로 방영되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까지 대상이 될 경우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해외 제작 비중을 늘려온 미국 대형 영화사들은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워너브라더스는 흥행작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캐나다에서 촬영했고 파라마운트는 미션 임파서블 후속편 전부를 해외에서 찍었습니다. 싼 인건비와 세금 혜택 때문인데 지난 3년간 할리우드 일자리 18,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박스오피스의 70% 가까이를 미국 영화가 차지했습니다. 예전보단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세계 영화 시장의 대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관세로 미국이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관세를 매길 영화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해외에서 후반 작업만 한 경우도 대상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한 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800명에 이르는데요. 산업 현장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업 중지권이라고 하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헬기들이 연신 물을 쏟아붓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대전의 한 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노동자 11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유독가스가 다 빠지지 않은 다음 날 협력업체 직원들은 방독면을 쓴 채 출근했습니다. 납품 기한을 맞춰달라는 원청업체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워낙 유독가스도 나고 막 되게 심하니까 그래서 눈도 되게 따가웠거든요. 아침 정도인가 좀 이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작업 중지권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작업 중지권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은데 왜 네가 뭔데 그 작업을 중지하니 많이 그런 말을 하지. 현장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근로자의 83% 이상은 작업 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위험 상황에 작업을 중단했다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다툼이 있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업 중지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사업주 처벌 조항을 신설을 해서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미국에선 사업주가 정당한 작업 중지권을 사용한 노동자를 징계할 경우 처벌하고 캐나다에선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 경우 작업 재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요즘은 인기 상권에서도 임대 문의 안내가 붙은 점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상가와 사무실의 공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붐벼야 할 낮 시간인데 시장 골목이 텅 비었습니다. 손님이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항상 퇴근길에 들렸거든. 가끔 전화하면 미안하다 그래요. 저 역시 전량하는데 그 사람들조차 팔아달라는 이야기는 못하죠. 결국 폐업을 선택하면서 비워둔 점포들도 눈에 띕니다. 되게 복작복작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옛날 얘기고요. 가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여기 여러 개의 구획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모두 수산물 판매 점포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이상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대학가의 최고 번화가였던 신촌 거리입니다. 지금은 임대 문의가 붙은 상가를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못 견뎌서 또 나가. 그럼 또 거기서 아휴 내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러고 두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빈 상가가 일제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13%에 달합니다. 사무실 임대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 임대 빌딩은 입주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5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된 거죠, 오피스. 상가의 수익률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대출 잔액은 작년 말에 비해 1조 8,5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임대업 대출이 감소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역성장하고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 위축이나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공실도 많아지고 비대면과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시대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상가의 매력은 예전만 못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올여름도 러브버그와 동양 하루살이 등이 집단으로 출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곤충들이 해충은 아니지만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면 방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올 초 제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개체수 조절은 오히려 생태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마리씩 몸을 맞댄 까만 날벌레들이 때로 날아다닙니다. 러브버그란 별칭이 더 익숙한 붉은 등 우단털 파리로 3, 4년 전부터 초여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으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연두색 동양 하루살이들이 야간 조명 주변과 건물 외벽을 가득 뒤덮는 모습도 최근 몇 년 새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생물의 개체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현상을 대발생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잦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살충제 대신 정부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분류된 방제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야산. 나무 아랫부분마다 거대한 끈끈이가 둘러져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곳 주변에 대발생한 대벌레에 대해 친환경 방제를 벌이는 겁니다. 은평구는 이렇게 해서 대벌레가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곤충들도 끈끈이에 붙어 말라가고 있고 새 깃털들도 여럿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동하다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깃이랑 꼬리깃이 완전 몽땅 빠져 있거든요. 한 시민단체의 카메라에는 끈끈이로 인해 엉킨 깃털을 정리하는 쇠박새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방제 뒤 끈끈이나 철심들이 제대로 제거되지도 않습니다. 오래전에 감아놓은 건데요. 바깥면은 끈끈하지 않지만 안쪽 면은 여전히 접착력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발생한 개체들에 대해 무작정 제거에 나서기보단 생태학적인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늘어나는 것 자체가 주변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그 한 축을 어떠한 판단 없이 제거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연쇄적인 다른 영향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대발생을 막기 위한 행동은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울산 떼까마귀도 퇴치에 나섰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지금은 생태 관광 자원이 됐습니다. 자연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철 온 산과 가로수를 점령했던 붉은색 꽃매미와 외래 생태 교란종의 대명사였던 황소개구리는 어느새 천적이 나타나 개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집이 없는 청년들이 전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마련하는 걸 도와주는 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 공유 숙박업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주거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건물 2층은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박에 9만 원 가량입니다. 예약 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관 밖엔 숙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여러 켤레 실내화가 보이고 방문마다 번호도 붙어 있습니다. 투숙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건들을 비치해뒀고요. 한쪽 벽면엔 쓰레기 배출 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공용 거실과 주방도 있는 전형적인 공유 숙박업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30대 김모 씨가 4년 전 본인이 살겠다며 보증금 4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김 씨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대부분을 마련했습니다. 신용이 부족한 34살 이하 집 없는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걸 돕기 위한 대출 자금을 공유 숙박업소 자금으로 쓴 겁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봐도 여기 안 산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김 씨는 전입신고도 돼 있다며 외국에 다니면서 집이 비어 있을 때만 예약을 받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청년 보증금 대출을 악용한다는 민원이 접수돼도
주택금융공사와 국토부, 관할구청까지 수사기관에 고소하라는 등의 답변뿐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청년 전월세 대출로 숙박업을 한 사례가 확인된 건 처음이라면서도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실거주 확인 절차조차 느슨하지만 청년 전월세 대출은 비대면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주택금융공사는 전입신고를 하고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늘 경쟁과 계산에 익숙한 우리 어른들. 어린이날인 오늘만큼은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도운 아이가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내용의 따뜻한 동화, 문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구쟁이들이 새빨간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사과다. 그런데 사과 따러 가는 길에 할 게 많습니다. 할머니께 안경을 찾아드리고 삼촌에게 휴지를 가져다주고 고양이에 물도 떠줍니다. 그러느라 형이 늦는 사이 동생이 먼저 사과를 날름 먹어버립니다. 안 돼. 그런데 욕심을 부려 벌을 받았을까요? 주변을 챙긴 형에겐 더 탐스러운 사과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햇님처럼 빨갛고 보석처럼 빛나는 빨간 사과를 함께 먹었답니다. 사과가 열리길 기다리는 형제의 이야기.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 사진이 취미인 엄마와 지구지호 형제가 이웃집 작가 이모와 함께 시골 외가에서 사진을 찍어 만든 그림책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다고 우리 같이 찍어볼까 했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보다 내 주변을 챙기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요즘. 작가는 형 지구가 더 많은 열매를 갖게 되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2월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 신인 작가 부문에서 한국 최초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이모는 수상 소식에 감격했지만 평소대로 외가에서 놀았던 아이들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좋았어요? 몰라요. 왜요? 우리한테는 좋은 건 없고 엄마한테만 좋은 게 있어요. 차가운 어른의 세계에서 머물다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더 배울 게 많다는 작가들. 어린이날을 맞아 이 말을 가장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환대받고 이 세상에 환대받고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어린이날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소 경기 300만 관중 기록이 어린이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뜨거운 팀 한화는 7연승으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잠실과 대전 등 4개 구장이 매진돼 어린이날에 역대 최소 경기 300만 관중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선수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커 보여요. 꿈이 야구 선수인데 나중에 이 추억이 잘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나 사인 받았다! 선수들도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또 저희 플레이를 보면서 또 뭐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으면 좋겠고 준이들아 형처럼 멋진 야구 선수가 되렴. 경기는 두산 정수빈이 지배했습니다. 3회 LG 우익수 홍창기의 글러브를 살짝 벗어난 솔로포를 터뜨렸고 5회 적시 2루타를 때린 뒤 3루까지 파고들어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사이클링 히트에 3루타만 빠진 맹활약 속에 두산이 3연승을 달렸습니다. 제자리에서 거짓말처럼 파울 타구를 낚아챈 관중이 어린이 팬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전합니다. 한화는 문현빈의 솔로포와 와이스의 7이닝 1실점 호투에 힘입어 7연승을 달리며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 최용우는 역대 4번째 400홈런을 기록했고
양현종은 7경기 만에 첫 승을 따냈습니다. SSG의 최정은 3경기 연속 홈런포를 터뜨려 사상 첫 500홈런에 2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전전에서는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LG가 끈끈한 수비를 앞세워 1차전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정규리그에서 SK를 상대로 1승 5패로 밀린 LG. 챔피언 결정전은 달랐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SK가 연속 실책으로 흔들린 사이 초반 득점을 쌓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리그 최소 실점팀다운 끈끈한 수비도 돋보였습니다. SK의 주포 원희를 전반 내내 단 5득점으로 묶었습니다. 실책이 나온 뒤에도 빠른 백코트로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는 등 SK의 장기인 속공 득점을 단 2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시속 게임이 이어지던 4쿼터 중반, SK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마레이의 호쾌한 덩크로 격차를 벌린 LG는 종료 3분여 전 정인덕의 결정적인 3점포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70.4%입니다. SK 속공이나 오펜스에서 66점으로 묶은 게 결국 승리의 원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한번 또 해볼 생각입니다. 2연승에 도전하는 LG와 반격을 노리는 SK는 모레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K리그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에서 울산이 조현우의 극적인 페널티킥 선방으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오베르단의 선제골로 앞서간 포항. 울산도 전반 추가 시간 보야니치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맞골을 놓았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울산 루빅손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돼 승부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냅니다. 조현우의 극적인 선방! 결국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긴 울산은 3위로 올라섰고 눈앞에서 승리를 놓친 포항은 6위에 자리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놀란 아레나도 선수의 몸살이지 않는 수비 장면입니다. 수비도 훌륭하지만 놀란 관중에게 공을 건네는 팬 서비스까지 최고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곳곳에서 봄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비양이 많지 않아서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는데요. 고향 꽃박람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고요. 흐린 하늘이 무색하게 장미꽃들도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5에서 10mm, 충청과 남부지방의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 상층으로 황사가 지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황사와 비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5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했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해지겠고요. 특히 글피인 목요일엔 24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빛은 흐리겠고요. 비는 저녁 무렵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19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례적인 시나리오까지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까요? 그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총든 군인들을 국회 등지로 출동시켰던 것처럼 극단적인 일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이들이 있고 극히 이례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을 비롯해서 자신들이 뭘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부터 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